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23년 동안 호프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종로, 명동, 홍대 등 우리나라 최대 상업지역의 폐업 점포가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늘어가는 점포들을 보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다면 소상공인의 고통은 끝이 날까요?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상인들에게도 봄이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부터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본격적인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피해는 방역 지침이 완화된다고 해서 당장 회복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사랑 상품권은 골목 상권의 산소 호흡기였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네. 제가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봐주시죠.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과 제가 속한 국회 소상공인 포럼에서 진행한 연구 데이터입니다. 전국 60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의 2019년과 2020년 동기간의 카드 매출을 비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2019년 동기간 매출 수준을 달성한 기간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5월에 단 3주간 뿐입니다. 1년 동안 거의 모든 기관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1차, 2차, 3차 유행 시기에는 20%에서 30% 이상 매출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매출이 떨어지면 실제 소상공인들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시죠. 소상공인 관련 빅데이터 기업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의 30만 외식업종 사업장의 임대료 대비 카드 매출을 파악한 자료입니다. 앞서 보신 것은 매출 기준이었다면 이 데이터는 매출 변화의 고정비용, 임대료를 대입해서 실제 영업이익의 증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정비용 중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저 수치가 최소 10 정도가 돼야 자영업자 본인의 인건비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빨간색이 적자 기준선입니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 수익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보시면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적자 기준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이렇게 아무 수입도 없이 오히려 적자만 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까요? 주로 대출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긴급 그렇죠. 자원을 빚을 끌어다 연명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정부정책대출, 카드론, 제2금융권 대출의 사채까지 죄다 끌어다 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장관님, 자영업자 대출 금액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올해 3월 달에 830조를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습니다.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과 같은 단기 대책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장관님,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장기적 대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올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될 손실보상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테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전망 구축 그리고 재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화, 또 디지털화, 스마트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나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그리고 구독 경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런 류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상권에 대한 자생력 제고인데요. 올해 새로 제정된 지역 상권법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좀 자발적인 상생 활동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책 역시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 데 필요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종합적으로 활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장관님 말씀에 더해서 저는 좀 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생존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이 들어가시면 우리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제가 마지막인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우리 부총리님, 네네. 지난해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제가 대정부 질문 때 부총리께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국회 예산심사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됐어요. 또 올해 추경을 통해서 지원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우리 협조해 주신 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말이죠, 총리님, 부총리님. 네네. 그런데 왜 내년도 2022년도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됐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요거 한번 네네. 말씀드릴게요.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더 많은 원래 15조 원으로 국회에서 얘기됐었는데 추가 증액돼서 20조 원가량 발행된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런데 왜 예산 삭감이 됐습니까? 예, 의원님 지역사랑 상품권은 의원님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온누리 상품권은 저 정부가 중기벤처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제 각 지자체가 이제까지 발행해 온 지역 사무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걸 감안해서 정부가 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사실 10% 할인할 때 한 6에서 8% 정도의 그 할인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었고요. 사실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얼마든지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위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너무 어려워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도에는 저희가 한 9조 정도를 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의원님 국회에서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 20조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가 6조 정도를 발행을 한 걸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자체에서 발행을 해야 될 것이로되 어려워서 국가가 3년간 한시적으로 발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지원하는 발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그 규모가 6조란 얘기지, 저는 지자체가 거기에 보태서 10조, 20조 다 발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경기도 좀 나아지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거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한 6조 원 정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네. 좀 더 지자체의 책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지자체에서 22년도 발행과 관련된 수요 조사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26조 원까지 나왔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7월 말까지 올해 발행한 20조 원 중에서 벌써 13조 원 이상 거의 7, 80% 가까이 발행이 완료됐습니다.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가맹점들이 전국의 사업체들이 274만 개 가운데서 209만 개가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효능감,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효능감을 깊이 체감하고 있다는 어떤 반증 아니겠습니까? 지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많은 26조 원을 발행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정부에다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올해를 지나서 내년에 갑자기 반등이 되어갖고 이 어려운 상황이 타개할 거다. 방역이 성공하더라도 경제적 회복력이 그렇게 빨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6조 원으로 규모를 잡으셨고 2,400원으로 책정했다는데 근데 너무 많이 줄이신 거 아닙니까? 70%나 삭감이 됐고 지원 예산이 77%나 삭감이 됐는데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예, 의원님, 사실 저희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 짜면서 세수 증가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예산 짠 규모가 한 45조 됩니다. 그중에 절반이 사실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자체에도 내년 예산에는 교부금이 대폭 늘어나서 저희는 그런 충당할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도 하나 한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는 지자체 수요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6조 원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발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이고 저희는 이제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부금이라든가 여력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지역사랑 상품권을 저는 발행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한 20조 원 정도를 발행한다고 지원을 했는데요. 그 규모에 비하면은 내년도가 아직 4차 코로나가 확산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또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어떤 발행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고 또 국회하고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연구 보고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작성한 지역사랑 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예, 봤습니다. 네. 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 이후에 역내 소비 비율은 도입 이전 40%에서 50%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고요. 소비자들의 평균 역내 소비액도 도입 전 109만 7천 원에서 139만 6천 원으로 약 3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역외 소비 유출을 막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권 도입 이후에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은 2.1% 증가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55만 원 가량입니다. 여기에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의 매출 증가율은 3.4%로 업체당 평균 87만 5천 원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봤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2조 266억 원으로 추산됐고 여기에 발행 비용은 1,003억 원, 국비와 지방비가 8%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투입되는 보조금은 9,122억 원, 즉 1조 125억 원의 비용을 차감한 1조 140억 원의 순증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가 1조 140원의 순증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이 대목이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1조 200억인가요? 2천억인가요? 그럼 사실 그 계산하면 손해나는 장사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기재부가 이렇게 인색하게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지방 정부에서 행정을 도와줘 갖고 지방 행정에 그 교부금이 나간다고 해도 그게 몽땅 이 지역화폐 발행 비용으로 투입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방 정부들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책임지고 그것이 우리 전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이 활성화되는 게 우리 기재부도 좋은 일이고 대한민국 전체 좋은 일 아닙니까? 예. 예. 예, 의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작년 말에 나왔던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하고요. 같은 시기에 또 조세연구원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의원님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분석이었고요. 또 조세연구원은 또 나름대로 기존 소비를 대체하고 또 소비가 상계돼서 그 효과가 그렇게 그다지 유의미하게 있지 않았다는 뭐 여러 가지 보고가 있는데요. 저는 뭐 저보고 이렇게 판단하라면은 뭐 지방행정연구원처럼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저희 기재부도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정 예산을 짜면서 여러 가지 국가가 지원해야 될 대상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하기로 했고 또 이건 뭐 정부가 발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뿐이지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하면 얼마든지 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규모를 6조 원 정도로 국회에다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경제 소비 투자라든가 소비의 진전이 어떻게 될지 4차 확산세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다음 달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이게 대해서 심의할 때요 저희가 정부 입장도 설명드리고 의원님 지적도 같이 감안해서 이 적정 규모라든가 지원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은 같은 것 같은데 네. 방법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시는 옹색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조세현 보고자료 말씀을 하시길래 이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세현의 자료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충분히 발행되기 이전에 아주 미비했던 2018년도까지 데이터를 갖고 활용을 했습니다. 행자부 행정연구원 자료는 정부가 직접 발행을 책임지고 했던 이 19년도인가 20년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현 자료는 자료로서의 기초적인 통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차피 국회에서 같이 10월, 11월 논의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수요조사에도 26조 원 발행 요구가 있었고요. 국회에서는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활성화가 코로나가 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반드시 어렵기 때문에 올해 수준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자라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국회 심사에서 이런 민생 예산 증액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좀 촉구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또 적극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기재부가 책임 회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면은 저희도 재정 여력이 된다면 다 지원하고 싶습니다. 예산 604조가 아니라 700조, 800조가 되면서까지 지원해드리고 싶은데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재정이라는 게 지원하는 원칙과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서 지자체 고유 사무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저희가 의견을 달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국회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김부겸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네, 총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인데요. 총리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에서 직접 사용도 하시고 홍보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의원님, 당시도는 그 고용위기 또 산업위기 지역들이 많아서 그런 지역을 도우려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나 해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그 당시 적극 도와드렸는데, 저도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총리님께도 다시 한번 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77%나 예산 삭감이 된 지역사랑 상품권 이 민생 예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게 한시적 사업이다, 지방정부의 사무다, 이런 담론을 좀 뛰어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게 어떨지. 예, 의원님, 그건 아까 이제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시는 걸 봤는데요. 그 대신에 좀 형편이 나은 도시들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해야 됩니다, 의원님. 지금 사실상 지금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대도시 같은 데서 지역사랑 상품권도 발행하고 이거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상대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그 아까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 또 뭐 중소도시들 어렵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예산, 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지역사랑 상품권이 오히려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더 필요한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금년에 신청한 데가 232개예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일부는 옥석을 좀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걸 하자는 건 동의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예. 효과라든가 이런 걸 사후적으로 관리하면서 예. 중소도시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운영의 료를 살리면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뭐 의원님 뜻은 예, 충분히. 총액을 갖고 77%나 삭감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예산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의원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버됐는데 이 문제는 국민들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제가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해당 88%에 해당하는 국민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방에 보좌관 중에서 한 명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면서 1인 독립 세대가 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예. 이런 논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홍남기 부총님하고 우리 오전에 박홍근 의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런 그 선별지원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코로나 의원님, 오랜 논란 끝에 국회에서 결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집행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고쳐 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 이제 이 논쟁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가구 자체가 그 기준에 미달하다 보니까 그 가구원 순위 3인 4인이 한꺼번에 다 빠지니까 결국은 인구수 기준을 하니까 83.7%밖에 되지 않더라는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기준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가는 길에 국민 모두가 동질감, 소속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 결정을 다시 한번 축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